뜻밖이다라고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길게 보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자신감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다. 우리는 눈치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되면 조직원들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눈치가 필요하다. 흔히들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관계를 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거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인생에는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윗 스팟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과 행복에 관한 책 두 권을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라는 사찰입니다. 왜 여기를 찾아왔는가? 바로 이 길상사에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소중한 사연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에 한 가난한 집에서 김영한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머지 16살에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기생으로 신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인은 당대의 모던보이이자 귀공자 시인이었던 백석 시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훗날 백석 시인 측에서는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백석 시인이 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바로 그 여인을 소재로 해서 쓴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바로 이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요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요정 이름이 대원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정을 운영하던 김영한은 훗날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접하게 됩니다. 그에 감복한 김영한은 바로 이곳을 사찰 부지로 시주하게 됩니다. 이 땅이 7,000평, 그리고 크고 작은 건물이 40채나 됐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1,00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영한의 시주로 이곳이 바로 길상사라는 사찰이 되고, 김영한은 길상화라는 법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한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스윗 스팟, 달콤한 지점이라고 할까요? 최적의 조화점?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재밌는 분입니다. 성함은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이신데 몇 년 동안 한국 건국대학에 와서 석좌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한화그룹에서 투자한 필리 조선소가 있는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배웠는데 얼마나 옷이 검소하신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가리키시면서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국 청년들에게 주는 미국인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쉬운 글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읽기가 쉽고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많은 충고, 그걸 9가지로 요약하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뜻밖이다라고 느꼈던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너무 길게 보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도 저에게 길게 보라는 말을 늘 하는 걸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한국인 제자들에게 인생을 너무 길게 보지 말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왜 그러냐? 길게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에 인생의 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 교수님이 가장 한국인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남들의 시선은 내 자신감을 북돋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모두 나의 모든 것을 속박하면 안 된다. 내가 타인들을 모르는 것처럼 타인들도 나를 모를 것 아니냐. 왜 모르는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느냐.
그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주시는 9가지 조언 중에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윗 스팟, 조화점은 무엇인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남이 만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 이 2가지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윗 스팟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9가지 중에서 교수님이 첫 번째로 주문하시는 게 호기심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호기심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공이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인데 그러려면 호기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째는 자기 발견을 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인생을 자기만의 최고의 얘기로 엮어가라.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이 먹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노인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특별한 욕망 없이 사는 노인이 있다. 그런 사람을 자기는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2번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로 가득 찬 노인이 있다. 어둠의 사람이다. 3번째는 다양한 경험으로 얻은 얘기와 교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 부른다. 4번째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노인도 있다. 그런 사람을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어떻게 나이 먹고 싶은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를 미리 생각해 두고 그 길로 한번 가봐라 하고 조언을 합니다. 3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결과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시도하라. 이분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설명했는데 참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셨어요. 자신감이란 뭐냐?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이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이란 뭐냐?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다.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4번째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는 어떻다라든가 어느 지방 사람들은 어떻다라든가 심지어 요즘에 MBTI에 뭐는 어떻다. 이런 것은 그냥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범주를 벗어나는 존재이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벽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벽보다 높아져야 벽 너머를 본다. 그리고 이분이 재밌는 말을 썼어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번째는 길 바꾸기입니다. 하나의 길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열려있는 문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을 너무 길게 보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먼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에 인생의 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6번째는 리더십인데 이 얘기를 젊은 분들은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리더십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룹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려면 첫째는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라. 경청하며 조화를 이루어라. 어떤 때는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조직력과 자기주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강하게 방향을 제시해라. 그런 얘기. 3번째는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십을 이해하라. 내가 다른 사람의 리드를 받을 때 나의 심정, 그것을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는 분들을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아시니까 눈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눈치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되면 그 조직원들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걸 감지하는 감수성이랄까, 눈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한쪽이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피하면 안 된다. 갈등도 조정하고 어느 일방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그렇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은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흔히들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를 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거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8번째는 자산관리입니다.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돈만 쫓아다녀서 사는 것도 나를 흔드는 것이고 돈이 너무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 저자는 결혼 후 20년 동안 외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밖에서 한 잔도 안 마시고 항상 아침에 집에서 마셨다. 그렇게 해서 하루 커피값 4달러를 주식에 투자하면 40년 뒤에는 16만 달러가 돼서 그 나이 또래 평균 저축액하고 맞먹게 된다. 한국은 세계 G20국가 20개 선진국 가운데서 명품 구매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저자는 이걸 강조합니다. 나 말고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9번째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란 건 마음의 근육,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쌓여가는 근육처럼 형성되는 것이 인내심인데, 그러나 인내심 부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장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러나 놓아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구분해라. 항상 직진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미완성도 있을 수 있다. 그 미완성, 실패나 미완성도 인생을 완성하는 퍼즐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이 완성 교향곡만큼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저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너무 급급했던 건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인생을 대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께서 목표를 가지시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거나 하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 어려우면 다른 길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평온을 위한 기도문 인터넷에 나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독일계 미국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쓰신 기도문입니다. 이 샘 리차드 교수의 스위트스팟하고 완전히 일치되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의 조화. 인터넷에 평온을 위한 기도문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이 대목이 나옵니다.